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있었던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 씨가 오늘 국회에서 전두환 씨가 계엄군 발포 직전 광주를 방문해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날 증언엔 당시 보안부대 수사관 허장환 씨도 참석했는데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뿐 아니라 시민을 가장한 계엄군 부대가 존재했다는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뉴스룸 2부에 김용장 씨가 출연합니다. 버스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업계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교통 취약 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고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확대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겠다며 버스 노조의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억 6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경찰과 검찰에서 4번의 수사를 받은 김 전 차관이 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문턱에 선 건 처음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극우 사이트에서 쓰는 성매매 여성에 빗댄 비속어로 지칭해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직 사퇴를 요구했고 야권에서도 도를 넘은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납치됐다 구출된 장모 씨가 우리 정부가 철수를 권고한 말리 등 서아프리카 6개국을 다닌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함께 풀려난 미국인의 소셜미디어에 이 같은 행적이 담겨 있습니다. 돈만 내면 심사도 없이 논문을 발표하게 해주는 엉터리 학회에 참석한 교수가 지난 5년 동안 500명이 넘는 것으로 교육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학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로 올린 경우도 139건에 달했습니다. 양쪽 모두 서울대 교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묘비가 가득 쌓여 있고 쓰레기도 한데 뒤엉켜 있습니다. 공동묘지 자리였던 인천의 한 야산인데요. 지난 2007년 허가 면적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폐쇄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도 이렇게 방치돼 있는 겁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 있는 시계탑입니다. 오후 1시에서 1시 30분을 향해 가는 시각, 80년 5월 21일 여기서 계엄군은 시민을 향해서 집단 조준 사격을 했습니다. 발포 명령과 사살 명령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격은 제가 직접 목도로 했습니다. 앉아서 자세에서 사격은 절대 자위력 구사가 아닙니다. 그건 사살이지. 예, 발포가 아닌 사살이었다. 5.18 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 씨와 보안부대 수사관 허장환 씨는 계엄군의 사격은 곧 사살이었고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오늘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김용장 씨는 39년 만에 진실을 밝히고자 나섰는데 오늘 뉴스룸 2부에 직접 출연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장 씨는 80년 5월 21일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와서 한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1일은 첫 번째 집단 사격이 있던 날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보고한 내용입니다. 오자마자 개57 병단장실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 보안부대장. 회의 참석자로 지목된 이재우 505 보안부대장의 직속 부하였던 허장환 씨는 전 씨가 그 회의에서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 사격은 제가 직접 목도로 했습니다. 전두환이는 사살 명령을 내린 겁니다. 80년 5월 21일 오후 1시에서 1시 30분 사이 전남도청 앞에선 계엄군의 집단 조준 사격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1시 국방부에서 회의를 한 전 씨는 헬기를 타고 광주에 왔고 정오 무렵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사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전두환 신군부가 이런 강경 진압을 위해 시민을 가장한 계엄군, 이른바 편의대를 보냈다고도 했습니다. 경납고로 찾아가서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나이는 20 혹은 30대 젊은이들이었고 짧은 머리에 일부는 가발을 썼었습니다. 계엄군이 보낸 편의대가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그걸 명분으로 계엄군이 사격을 하는
이른바 시나리오에 따른 진압이었다는 겁니다. 북한군 침투설은 말할 가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군 600명이 미군의 첨단 감시망을 피해서 들어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보고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두 사람은 5.18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허장환 씨는 전두환 씨의 측근 이학봉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전투기 출격 대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장 씨는 헬기 사격을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5월 21일 낮에 UH-1H 소형 헬기로 M60으로 머신 거닝을 했다고 그랬고 27일 광주천 상류 거기에서 위협 사격을 했다라고. 허장환 씨는 27일 새벽 계엄군의 전남도청 강제 진압 전 헬기 사격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고층 건물에 있는 저격병이 있다 하는 첩보를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헬기로 그 저격을 하는 그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21일 낮과 27일 새벽 모두 고 조비오 신부와 아놀드 피터슨 목사가 헬기 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시간과 같습니다. 5.18 당시 공군이 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를 한 사실에 대해서도 정확히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최측근으로 보안사 대공처장이던 이학봉 씨가 광주의 계엄군 교전 상황을 물은 뒤 5인 사격이라고 답하자 전투기 출격을 취소시켰다는 겁니다. 전화를 끊으시면서 비행단에 연락해서 출격 취소시켜. 당시 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가 있었다는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 결과는 물론 2017년 8월 JTBC를 통해 출격 대기를 하다가 갑자기 해제됐다고 말한 전투기 조종사의 말과도 일치합니다. 오전 한 10시쯤? 예. 11시쯤 그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예. 준비해가지고 그런데 그날 오후 한 4시, 5시 무렵 퇴근 시간 가까이 됐을 때 해제가 됐어요. JTBC 김나한입니다. 뉴스룸 2부에서는 5.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 씨가 직접 출연해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광주지법에서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광주 시민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정 씨 측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지만 전 씨 측은 끝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전 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시민들은 모두 5명입니다. 증언은 생생했습니다. 당시 해군 군의관이었던 김모 씨는 아놀드 피터슨 목사의 자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났는데 2km가량 떨어져서 총기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당시 M16 소총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전 씨 측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승려였다가 시위에 참가했던 이광영 씨는 5월 21일 오후 2시쯤 군용 지프 차량을 타고 가다가 직접 헬기 사격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시민은 목격에 그치지 않고 헬기에서 쏜 총의 유탄에 맞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헬기는 전일 빌딩 거기에서 떠가지고 있었는데 몇 초 순간이요. 날라온 거야 이제. 뒷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쓰러졌어 이미. 그러나 전 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 씨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버스 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큰 혼란이 예상되면서 정부도 오늘 업계와 노조를 달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재정 투입은 어렵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각종 간접 지원 방안을 내놓은 건데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의 발이 멈출 수는 없죠. 오늘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전 한국노총과 전국자동차 노동자 조합연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노조 측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지원을 더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직접 지원은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할 일을 고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오후 관계장관 회의를 연 뒤 대책을 내놨습니다. 골자는 지자체의 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
버스 공영 차고지를 만드는 등 인프라 확충이 대상입니다. 또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버스 회사는 지원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지원과 함께 지자체도 요금을 올려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주기적으로 봐서도 이거하고 관계없이 시내버스가 요금이 조정할 때는 됐다고 본다. 개인적인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요금 인상을 꺼리는 데다 버스 노조 측에선 정부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와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와 버스 노사도 막판 타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일 자정까지 당사자들이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특히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가 어떻게 될지가 관심사입니다. 서울과 경기를 잇는 주요 거점 정류장인 사당역 인근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보이는 것이 이제 광역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경기도를 오가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이 사당역 4번 출구 앞입니다. 이곳에서는 이 경기 수원이나 용인, 그러니까 경기도 남부 지역으로 가는 시민들이 모여서 이 버스를 굉장히 많이 기다리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제 옆으로 늘어선 줄이 이 7770번 광역버스, 그러니까 수원역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줄입니다. 지금 퇴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이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일 저녁까지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루 평균 12만 명이 이용하는 이 경기도 광역버스 580여 대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 12만 명은 지하철이나 다른 대체 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정부가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노사의 반응이 혹시 나왔는지요? 네,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전국 자동차 노련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노조 관계자는 이 지역별 교섭 내용이 파업 여부를 판가름하는 거지 이 정부의 발표 내용을 가지고 파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측이나 경기도 측도 아직 뚜렷하게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 경기도에서 왜 노사가 참여하는 긴급 간담회도 갖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도는 이 버스 노조 관계자와 사측 대표단을 모아서 이렇게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요금을 올릴지를 논의한 건데 여기서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도민을 볼모로 잡지 말자는 데엔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52시간 도입과 함께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이 임금 보전을 해달라는 노조 측과 그렇다 하더라도 요금 인상을 할 수는 없다, 이런 경기도청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예. 정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나 어느 정도 이제 조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는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버스 노사 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노사 간의 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경기 지역 버스 노조와 사측도 오늘 4시간 넘게 회의를 이어갔는데 이 임금을 어느 폭으로 어떻게 올릴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좀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내일 파업 전에 이 오후 10시쯤에 이 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립니다. 예. 자, 지금 이 52시간에 따른 갈등, 이것은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대구는 오늘 저녁에 조금 전에 타결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소식도 물론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좀 복잡한 상황이면 맞죠. 그러니까 노사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서울시 대변인들이 기자들과 만나서 서울시는 요금을 올릴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 요금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긴 합니다. 저희가 경기도 쪽을 취재를 했는데요. 경기도 쪽의 입장은 서울시가 올려야만 요금을 좀 올릴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금 수입을 서울과 나눠갔기 때문에 이 경기도에서 타는 승객에만 부담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 서울시 대변인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금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밝히면서 좀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도 처음으로 오늘 파업 결의를 철회했습니다. 전해드리면 이 노사 임금을 4% 정도 인상하고 정년을 2년 연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자, 아무래도 이제 내일 밤이 굉장히 좀 고비가 될 것 같군요. 서효정 기자가 사당역 쪽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결국 구속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해서 1억 6천만 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에는 건설업자 융준천 씨로 받은 돈과 그림, 또 아는 사람에게서 받은 3천만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학의 역수사단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뇌물로 받은 금액은 1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관련된 금액이 약 1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무렵부터 성관계를 가진 이모 씨와 관련된 혐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씨가 윤 씨에게 빌린 1억 원을 받지 말라고 윤 씨를 종용했다는 겁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성관계가 외부에 드러나는 걸 우려해 윤 씨와 이 씨 사이에서 중재를 하려 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윤 씨로부터 고가의 그림과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들어갑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과 별장 등에서 가진 일부 성관계도 뇌물로 간주됐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와 관련된 모든 금품이 동일한 목적, 즉 나중에 쓸지 모를 청탁 등을 기대해 건네졌다고 보고 하나의 뇌물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새로 드러난 제3의 인물이자 김 전 차관의 지인인 A씨가 건넨 3천여만 원에도 별도의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예, 앞서 김 전 차관은 한밤중에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저희 JTBC 카메라에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수사단은 오늘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중요한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달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서울 동부지검 취재기자 연결하죠. 송우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수사단이 영장을 청구한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취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중요하게 근거로 둔 사유가 도주 우려입니다. 앞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사실상 위장까지 한 후 출국을 시도한 만큼 구속하지 않으면 도주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또 김 전 차관처럼 뇌물을 받은 게 1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검찰은 일부 혐의와 관련해서는 관련자들과 말맞추기를 하려고 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합니다. 예, 김 전 차관과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도 뇌물로 인정을 했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검찰은 윤중천 씨가 일부 여성들을 이용해서 접대를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접대 자체도 대가를 기대한 일종의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근데 피해 여성들 중에는 성범죄가 있었다고 주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의혹은 영장 결과가 나온 뒤에 나중에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에는 성범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접대 성격이 있었다고 해도 성범죄로 볼 수 있는 행위도 포함돼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혐의가 무혐의라고 아직 결론을 내린 건 아니고요. 검찰은 성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 뒤에 향후에 있을 수사 결과 발표 때 담을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우영 기자였습니다.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주에 두 번째 수사 권고를 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애초 사건의 발단이 된 윤중천 씨와 내연녀 권모 씨의 쌍방 고소권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윤중천 씨 부인이 권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자 권 씨는 윤 씨를 성폭행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문제의 별장 동영상이 세상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후에 검찰 수사가 윤 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배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윤중천 씨 원주 별장의 등기부등본입니다. 2012년 9월 내연녀 권모 씨가 15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윤 씨와 사이가 멀어진 권 씨가 그동안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저당을 설정한 겁니다. 그러자 며칠 뒤 윤 씨 부인 김모 씨가 권 씨가 운영하던 학원에 들이닥쳤습니다. 학원 직원들 앞에서 별장 근저당을 풀지 않으면 간통으로 고소하겠다고 전한 겁니다.
실제 다음 날 김 씨는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고소장에 윤 씨와 권 씨의 동거 중 있었던 일과 권 씨 성향 등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과 문자 메시지도 제출했습니다. 모두 윤 씨가 제공하지 않으면 내기 어려운 증거들이었습니다. 이런 점 등을 근거로 과거사위는 윤 씨가 부인을 통해 권 씨를 무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인 김 씨가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사실상 이를 허용했던 것으로 파악돼 위원회는 간통죄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위원회는 당시 윤 씨를 성폭행 혐의로 맞고소한 권 씨도 무고로 판단했습니다. 권 씨가 주장한 최초 성폭행 시점 전후로 윤 씨와 주고받은 다정한 문자 메시지나 다른 사람과의 통화 녹취록 등을 고려하면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위원회는 이후 검찰 수사를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권 씨는 윤 씨와의 관계를 부인도 알고 있었다며 간통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식 피의자 조사도 없이 권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검찰 공소장도 의혹투성입니다. 두 사람이 70회 간통을 했다면서도 대부분 범행 장소와 일시 등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겁니다. 간통죄는 성교 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재판에 넘겨진 권 씨는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윤 씨 측과 합의했고 모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당시 검찰이 윤중천 씨의 간통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는 또 다른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의 차장 검사가 윤 씨의 별장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윤중천 씨의 간통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건 2012년 10월. 일반 고소 사건과 달리 경찰이 아닌 중앙지검 형사 7부가 직접 수사했습니다. 형사 7부는 현직 변호사인 변모 당시 중앙지검 1차장 산하 부서였습니다. 그런데 간통 고소가 있기 2달 전인 2012년 8월, 변 전 차장검사가 윤 씨의 원주 별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 전 차장검사에게 윤 씨 별장을 소개해준 사람은 경기도 용인의 건설업자 A씨. 그 별장 자체 한번 가보면 매력을 느끼게 돼요. 그 별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윤중천이한테 자꾸 전화를 하게 되어 있죠.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문제가 될까 봐 가슴을 졸였다고도 말했습니다. 한번 잘못 소개시켰다가 그 처음에 터졌을 때 잠을 오랫동안 못. 당시 경찰 수사에서 변 전 차장검사는 2012년 8월 잘 쉬다 갑니다라는 문자를 윤 씨에게 남기고 이후 통화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씨는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만남이 더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변 전 차장검사는 우연히 원주 별장을 찾았을 뿐이라며 윤 씨와의 친분은 부인했습니다. 묘하게 사람하고 별장에 한번 갔었어. 서울 사는 모르고 전화가 왔어요. 골프랑 치자고 제가 이 사람인데 골프 못 친다. 또 변 전 차장검사는 해당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라 사건 처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씨의 무고 혐의 수사를 권고받은 검찰 수사단이 관련 의혹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최종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과거사위원회는 논의를 거친 뒤에 검찰에 수사를 권고할지 등을 다음 주에 결정합니다. 조사단은 일단 장 씨의 소속사 대표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다만 약물을 이용한 특수강간 등 새롭게 제기된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 조사단이 직접 수사를 권고하는 의견을 내진 않았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부터 고 장자연 씨 사건의 과거 수사 기록을 살피고 8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당시 수사에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장자연 리스트가 실제로 있었는지 조선일보의 외압에 의한 수사 무마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이런. 조사단은 장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 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권고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 씨가 과거 재판에서 장 씨와 함께 만난 적 있는 박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다만 약물을 이용한 특수 강간 등 새로 불거진 성범죄 의혹에 대해선 조사단이 직접 수사를 권고하는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장자연 리스트가 실제 존재하는지 또 수사를 권고하는 의견을 낼지 등을 두고 조사단 의견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라든가 뭐 이런 특정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라고 할 정도는 못 되지만 자료를 받아서 수사 개시 여부를 검찰이 좀 판단해달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조사단의 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주 월요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석방되면 근신하고 또 근신하겠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은 이렇게 호소하면서 풀어달라고 말해왔죠. 그러나 재판부는 공범들과 입을 맞출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기간을 6달 동안 더 늘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망신이 안 되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석방되면 증거인멸이 없도록 근신하고 또 근신하겠다. 지난주 구속기간을 늘릴지 결정하기 위한 재판에서 임종원 전 행정처 차장은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정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로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풀려나면 공범들과 말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검찰도 공범인 박병대 전 처장의 변호인이 임 전 차장을 2차례, 양승태 전 원장을 4차례 접견했다며 석방할 경우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공범인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변호인도 임 전 차장에게 변론 전략을 알려준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통령이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증인으로 나선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개망신이란 말에 대해 판결 내용이 정부 입장에 맞게 나와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말의 파장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지칭하는 비속어를 썼는데 극우 성향 게시판 일베에서 쓰는 표현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죠. 나 원내대표는 의미를 모르고 썼다고 사과했지만 오늘은 시민사회까지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토요일 대구 집회에서 나왔습니다. 문파, 달창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아니 대통령한테 독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도 못합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지지자들은 스스로를 달빛 기사단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극우 성향 게시판인 일베에선 이를 비하하기 위해 달창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는 성매매 여성을 빗대 만든 비속어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발언 3시간 뒤 정확한 의미와 구체적인 유래를 전혀 모르고 썼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악의 여성 혐오 발언이라며 원내대표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하고 원내대표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다른 야당도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을 한국 정치의 가장 오른쪽에 셀프 감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국 여성연대는 정치인 입에선 절대 나올 수 없는 용어라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권의 막말에 대해 거론했습니다. 막말과 흠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단순한 실수라며 혐오 사이트 이미지와 극우 프레임까지 씌우기 위해 사태를 확산시키려는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 씨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협박성 방송을 도운 공범과 활동 자금의 출처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인의 사적인 공간까지 침투해버리는 신종 협박 범죄에 대한 수사라고 밝혔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너는 X다라는 것을 이제 무언의 암시를 주기 위해서 자살 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걸 보여줘야죠. 윤석열아, 너 죽을래?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야. 이렇게 소리쳐도 돼요. 유튜버 김상진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구속된 김 씨를 처음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지검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집을 찾아가 김 씨의 방송을 돕거나 협박성 발언을 함께한 공범들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또 검찰은 김 씨가 온라인 모금 외에도 특정 단체로부터 활동 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원받았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방송이라는 형식을 빌려 공인의 집 앞에서 서슴없이 협박을 하는 신종 범죄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원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법을 집행하는 기관장의 집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네, 부르키나파소에서 납치됐다 구출된 40대 한국 여성 장모 씨의 행적은 일종의 체험형 여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장 씨는 함께 납치된 미국 여성과 함께 수개월 동안 서아프리카 곳곳을 다녔습니다. 내전 중인 서사하라나 무장 세력의 영향력이 강한 말리 등에서 체험형 여행도 이어갔습니다. 같이 갔던 미국인이 소셜미디어에 자세한 여행 과정을 올렸는데 이들이 간 나라들은 모두 여행 경보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장 씨와 함께 납치됐다 구출된 미국 여성 D 씨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두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1년 반 전 세계 여행을 시작한 장 씨는 지난 1월 아프리카 북단 모로코로 갔습니다. 2월 말엔 D 씨와 함께 20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서사하라로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전으로 게릴라전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외교부가 여행 자제와 철수 권고 경보를 발령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며칠 후 택시를 타고 사막을 가로질러 적색 경보 지역인 모리타니로 향한 여정도 드러났습니다. 3월 초 세네갈로 간 이들은 오토바이 가게에서 일하는 아이들과 만나고 낡은 택시에 현지인들과 백패키 타는 등 체험형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두 여성이 철수 권고 지역인 말리로 향한 시점은 3월 하순으로 나옵니다. 납치범들이 두 사람을 근거지인 말리로 데려가려 했는데 이미 다녀온 겁니다. D 씨는 배냉으로 가는 길이라고 페이스북에 밝힌 뒤 지난달 12일 피랍됐습니다. 장 씨는 미국 여성과 함께 배낭만 메고 서아프리카를 돌았습니다. 외교당국은 장 씨가 이르면 이번 주 초 귀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파리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한국인 장 씨가 납치됐던 부르키나파소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무장 공격이 자주 있는 곳입니다. 장 씨 등 인질들이 구출된 지 이틀 만에 성당에서 총격이 발생해서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또 보름 전엔 교회를 노린 테러로 역시 6명이 희생됐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부르키나파소 북부 지역의 한 가톨릭 교회에서 괴한들이 쏜 총에 신부와 신도 5명 등 모두 6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오전에 무장한 남성 20-30명이 미사가 진행 중인 성당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괴한들은 총을 쏜 뒤 교회에 불을 지르고 상점들을 부순 뒤 달아났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부르키나파소 북부의 한 개신교 교회에서 무장괴한의 총격으로 목사를 포함한 6명이 희생된 지 2주 만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특징이 드러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3년 동안 부르키나파소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의 공격이 잦아졌다고 영국 BBC는 지적했습니다. 2016년 12건에서 지난해 158건으로 1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무장 세력들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인접한 말리에서 국경을 넘어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말리는 이번에 인질극을 주도한 이슬람 무장단체의 근거지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는 위험 지역의 여행 경보 수준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리비아와 예멘처럼 여행이 금지된 흑색 경보 지역에도 여전히 허가 없이 머물고 있는 한국인들이 있다고 외교당국이 밝혔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이번에 구출된 한국인 여성 장모 씨가 다녀간 곳은 대부분 여행 위험 지역입니다. 여행 경보는 총 4단계로 나뉘는데 서사하라는 이 중 2에서 3단계인 여행 자제, 철수 권고 지역입니다. 모리타니와 말리는 철수 권고 지역입니다. 부르키나파소는 당시 일부 지역이 철수 권고, 나머지는 여행 자제 지역이었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12일 여행 자제 지역에서 납치됐습니다. 여행 금지인 흑색 경보 지역에 허가 없이 머물면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만 나머지 지역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외교부는 장 씨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긴급 군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귀국 항공편이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여행 금지 구역에 해당하는 6곳 중 리비아와 예멘 등에 우리 국민 일부가 체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리비아에서 피랍된 한국인은 아직까지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르키나파소 일부 지역의 여행 경보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렸습니다. 또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여행 위험 지역의 경보 수준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오늘 낮 2시 30분쯤 충북 제천의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38살 이모 씨가 숨지고 3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피해자들이 공기나 물과 닿으면 폭발하는 나트륨을 가지고 실험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불법 촬영물을 올리고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해서 문제가 된 일명 기자 단톡방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화에 참여했던 이들은 카톡방이 논란이 되자 다른 카톡방을 만들어서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와 PD 등이 익명으로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입니다. 한 사람이 버닝썬 동영상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다른 참여자도 뉴스에 나온 영상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며칠 후 대화방에선 불법 촬영물이 공유됐습니다. 버닝썬 VIP룸에서 찍었다는 불법 동영상이 퍼지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방에선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른바 지라시도 올라왔습니다. 참가자들은 성매매 경험담 등을 공유했습니다. 기자 단톡방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참여자들은 다른 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화 내용이 기사화되지 않도록 인증 절차를 만들자며 대책을 논의한 걸로도 파악됩니다. 한 여성단체는 이 단톡방을 수사해달라며 지난주 금요일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카카오톡 등과 공조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참여자들이 누구인지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돈만 내면 심사도 없이 논문을 발표하게 해주는 사이비 학회에 지난 5년 동안 500여 명의 교수가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이름을 논문 공동 저자에 올린 사례도 지난 10년 동안 139건이나 됐습니다. 양쪽 모두 서울대 교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는 고등학생이던 아들을 자신의 논문 공저자로 올렸습니다. 아들은 이후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국내의 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 10년간 139건에서 미성년 자녀 이름이 발견됐습니다. 서울대 교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가 10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를 걸러내야 할 대학은 수수방관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1월 교수 자녀가 참여한 논문 127건에 대해 연구 윤리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학들은 이들 중 9%인 12건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외부 전문가를 구성해 다시 살펴보니 전체 60%, 85건이 부적절한 논문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외 엉터리 학회에 참석한 교수들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터키의 와셋, 인도의 오믹스라는 학회는 참가비만 내면 아무 논문이나 발표할 수 있습니다. 부실 학술 기업으로 악명 높은 이곳에 지난 5년간 국내 교수 574명이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학교나 국가 연구비로 참가 비용을 댔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 비율은 14%에 불과해 10명 중 8명은 여전히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축구 감독이 학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감독의 부인까지 과거 수백만 원 상당의 보석을 받았다가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독 부인은 가족이 하는 점집에 학부모를 데려가서 굿비용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게 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청이 강남 A고교 축구부를 감사한 결과입니다. 감독 부인 B씨가 목걸이를 차고 있으면 학생이 빛이 난다며 학부모에게 금목걸이와 보석 반지를 요구했다고 돼 있습니다. B씨는 당시 260여만 원가량의 보석을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점집에 학부모를 데려가 수천만 원짜리 굿을 시켰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감사 보고서엔 한 달에 3번, 모두 1,400여만 원을 굿 비용으로 거뒀다고 돼 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무속인이 부인의 언니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JTBC가 보도한 정 감독의 비리에 대해선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감사가 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인의 비리가 함께 드러난 2008년 감사와 지난해 A고교의 자체 감사, 서울시 교육청 감사까지 모두 3번이나 조사를 한 겁니다. 매번 학교에 알리지 않고 별도 계좌를 만들어 후원금을 걷었지만 반복해서 감사를 받고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감독 혹은 코치가 거의 일방적인 전권을 휘두르기 때문에 일방적인 갑질, 또 일반적인 전권의 행사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 감독은 이에 대해 감사에 문제가 있었으면 어떻게 감독을 계속했겠느냐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부인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선 10년도 더 된 일이라며 역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강원랜드에 자신의 전 보좌관 등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권 의원이 지역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채용 비리는 공정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경남 양산의 통도사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로 숨진 50대 여성의 어머니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밟았더니 생각보다 차가 빨리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고령의 운전자는 면허를 반납하는 제도가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사찰 입구 방향으로 차량이 돌진해 인파를 덮칩니다. 어제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52살 여성이 숨졌고 1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중태에 빠진 70대 여성은 숨진 피해자의 어머니로 확인됐습니다. 큰애가 올해 고3입니다. 신경 좀 잘 치료해달라고. 사고 원인은 75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3년 17,000여 건에서 4년 만에 26,000건으로 불었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22%가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희생됐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고령 운전자들에게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주는 방식으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예산이 부족해 신청자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87살의 이 운전자는 한 달 전쯤 스스로 운전을 그만뒀지만 아직 면허를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사운드라고 말이 면허 반납해서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지난 주말 미중 무역 담판이 결렬되자 그 파장이 곧바로 금융시장을 덮쳤습니다. 특히 환율이 급등하면서 2년 넉 달 만에 달러당 1,180원대로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서 코스피와 주요 아시아 증시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환율은 10.5원 오른 1,187.5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017년 1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국내 주식을 팔면서 코스피도 1.38% 내렸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다른 아시아 증시도 1% 안팎 떨어졌습니다. 금융시장이 흔들린 건 미중 무역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고위급 협상에서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잘 풀리지 않자 미국은 10일 이후 중국 항구에서 출발한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어 내일 다시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로 25%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중 갈등에 금융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자 정부도 대비에 나섰습니다.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비상 대응 계획에 따라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수출에 미칠 파장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에서 출발한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려면 3주가량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두 나라가 다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네, 미얀마에서 여객기가 고장나 압박퀴 없이 동체 착륙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착륙하는 과정에서 무게중심을 잃고 불꽃이 튀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비상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기장과 승무원, 승객들의 침착한 대처로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고 항공사 측은 밝혔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여객기 압박퀴가 보이지 않습니다. 양곤을 출발한 미얀마 항공 UB103편 여객기가 만달레이 공항에 비상 착륙을 시도합니다. 뒷바퀴만으로 착륙한 채 곧바로 무게중심을 잃고 앞으로 기울여집니다. 동체가 활주로를 스치면서 불이 붙은 듯 불꽃이 보일 정도입니다. 간신히 멈춰선 여객기 내부입니다.
승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탈출이 이뤄집니다. 항공사 측은 승무원 7명을 포함해 탑승자 89명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AFP 통신은 손톱을 물어뜯게 할 정도로 긴장된 비상 착륙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착륙 직전 랜딩 기어 고장을 발견한 기장은 남은 연료를 버려 기체 무게를 줄였습니다. 그런 다음 수동으로 동체 착륙에 성공한 겁니다. 미얀마 항공 측은 만달레이 공항에 기술진을 보내 랜딩 기어 미작동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현지 시간 13일 자국 유조선 2척이 아랍에미리트 동부 푸자이라 해안에서 공격을 받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전략 폭격기를 중동에 배치하고 이라는 핵합의 이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뒤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발리에 위치한 아궁 화산입니다. 지난 2017년에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8,000m 상공까지 치솟고 공항이 폐쇄돼서 관광객 10만 명의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전세기를 보내서 천여 명의 한국인을 귀국시킬 정도였죠. 어젯밤 이 아궁 화산이 다시 한번 화산재와 용암을 뿜어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활화산 시나붕 화산과 화산섬도 같은 날 시차를 두고 분화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갑자기 큰 폭발과 함께 밝은 빛의 물질이 산을 뒤덮고 거대한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어젯밤 10시 반쯤 아궁 화산의 모습입니다. 화산재와 용암을 뿜어내는 모습이 인근 리조트에 설치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분출은 2분 16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산 정상 주변에선 산불도 발생했습니다. 분화구 반경 4km 구역에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날 2건의 화산 폭발이 더 있었습니다. 북수마트라주의 시나붕 화산과 화산섬인 아나크라카타우도 분화를 일으켰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은 현재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은 정상 운영되고 있고 교민과 관광객 피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높이 3,142m로 대형 화산인 아궁 화산은 1963년 대폭발로 1,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그 뒤 50여 년간 잠잠하다 2017년부터 활동을 재개해 그해 11월 큰 규모로 폭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화산대에 속해 120개가 넘는 활화산이 분포해 있습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1980년 5월 광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 인물을 극우 농객 지만원 씨가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목하면서 이상한 논란에 휩싸였죠.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4년간의 진실 찾기, 그 과정을 담은 영화가 나왔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틀림없이 북한군이다. 광주에 왔던 북한 사람을 통틀어서 광수다. 북한 특수군으로 몰린 한 남자. 그러나 이름은 물론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영화는 김군이라 불렸던 이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목숨은 꼭 살아있어서 만나야 되지 않겠는데 꼭 우리 집에 찾아와서 그래도 한 번도 못도 안 했잖아요. 벌써 39년이 흘렀고 어렴풋한 기억만 남았습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김씨성을 쓰고 당시 갓 20을 넘겼다는 것. 다리 밑에서 살던 넝마주의였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4년간 숱하게 내민 사진 한 장. 김군을 찾는 과정에선 가슴 아픈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 당시 계엄군에 체포돼 자기 앞에서 사살된 사람이 김군인 것 같다는 목격담입니다. 텐마에서 이렇게 먼저 발을 내디뎠으면 제가 먼저 죽었을 텐데 그 생각만 이제 저는 수십 년 동안 하고 산 거예요. 영화는 사진 속 김군이 누군지 그 단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몰랐던 또 잊고 있었던 5.18의 기억에 다가갔다고 말합니다. 새롭게 생각이 나니까 가슴이 먹먹하고 힘이 전혀 지금 없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1980년 광주의 아픈 기억들. 받아들이진 않더라도 왜곡은 말아달라. 그때 살아남은 또 다른 김군들의 부탁입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때린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쯤 대전의 한 포장마차에서 조직폭력배인 20대 남성 A씨가 과거 조직에 있었던 후배 B씨 등 4명의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때렸습니다.
또 A씨의 친구 C씨는 포장마차 앞에 주차된 B씨의 자동차를 야구방망이로 두 차례 내리쳐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 승객이 70대 택시 운전자에게 동전을 던지고 폭언을 하다가 택시 운전자가 급성 심장병으로 숨진 사건이 있었죠. 승객인 30살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승객 A씨가 기사를 상대로 폐륜적 범행을 저질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10여 명의 중간고사 답안지가 본인도 모르게 오답으로 수정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어와 국어 과목의 서술형 문제 8개 문항의 답안이 동일한 필체에 의해 정답에서 오답으로 바뀐 사실이 담당 교사의 채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다시 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행 방식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먼저 정하는 2단계 결정 방식의 개정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을 이달 안에 새로 정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도심 속 공동묘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문을 열면 파헤쳐진 묘지들이 보이는 집이 있는가 하면 아파트 한가운데 있는 공동묘지로 갈등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인천 왕길동의 한 야산입니다.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고 한편으로는 길이 나 있는데요. 이 왼편을 보시면 오래된 이동식 공중 화장실이 있고 이 바닥에는 플래카드 같은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묘비랑 쓰레기랑 한데 엉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10년 전 폐쇄 명령이 내려진 공동묘지 자리입니다. 잘려진 나무와 흙더미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습니다. 관이 놓였던 자리는 그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교회 재단이 소유한 이 공동묘지는 1971년부터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허가된 면적을 초과해 조성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구청으로부터 이전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자 2007년엔 아예 폐쇄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이 묘비석으로 쓰였던 것들입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건축 폐기물 표시를 따로 해놓은 건데요. 그런데 이 왼편에는 아직 이전하지 않은 묘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에서 내건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지 10년이 넘었지만 1,900여 개의 묘지 중 320여 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불법으로 확장한 곳만 문제라면서 일부 소유주들이 옮기길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폐쇄 이전 명령을? 근데 그게 부분적인 거지. 애시당초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보상 문제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저희 비용을 다 내드리거든요. 화장까지 다 해서 낙골당 안치까지 안 나가겠다. 300만 원, 1,100만 원씩 줘라. 10년 넘게 이전이 지체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큽니다. 펜스 같은 거를 쳐서 좀 가려줬으면 어쨌든 무덤이잖아요. 이제 애들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음산해가지고 밤에는 걸어다니기가 무섭긴 해요. 직선거리 200m 앞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 집 안에서 묘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묘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16층입니다. 이렇게 베란다로 들어오면 창문으로 묘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데요. 보시다시피 버스 정류장도 붙어 있어서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옆길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랑 초등학교도 붙어 있습니다. 소리가 좀 끄적끄적하죠. 차 불빛이 다 보여요. 밤에 명확하지. 관할 구청에선 강제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묘지가 아무래도 특수성이 있어서 함부로 연구자분들도 계신데. 경기 화성시와 수원시 경계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3,500여 개의 묘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기 입주하는 사람들도 좀 불편해하는 점이 있었는데 그냥 익숙해져서 여전히 부정적인 주민들이 많습니다. 신청서 한 번씩 다 받아가지고 한번 했나고 찬소하시니까 안 주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어. 그리고 나서 소식이 없으니까 해당 묘지 자리는 10년 전 도시계획에서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묘지가 이상하고 공원 생긴다고 뭐 그렇게 얘기는 들었으니까 근데 들어와서도 저도 한 12년 살았지만은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실제 일부 도심 공동묘지들은 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남아있는 유일한 공동묘지인 망우리 묘지공원입니다. 올라오는데 주변에 묘지들이 많아갖고 너무 놀라웠어요. 산책도 잘 되어 있고 자주 와요. 이 동네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요, 여기를.
묘지 바로 옆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습니다. 묘지와 공원이 함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장묘 문화도 빠르게 변하는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아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Niente baci, abbracci, pacche sulle spalle, battute, corna e cucù. 예, 그의 참모는 총리에게 주의사항을 일일이 나열합니다. 국제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그러나 깍꿍 금지 같은 황당한 주의사항까지 듣게 된 당사자는 오히려 태연합니다. 유권자들은 내 방식을 좋아한다. 이탈리아 정치인 베를루스코니를 영화화한 작품, 그때 그들에 등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아슬아슬한 막말과 기행으로 유명하죠. 상대국 대통령에게 썬텐이 잘 됐다는 농을 던지는가 하면 여성 대통령에게는 모욕적인 언사로 외교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의 반응은 늘 같았습니다. 농담인데 뭐 그렇게까지. 며칠 전에 구속된 그 역시 자신이 뱉어놓은 혐오의 말들을 그저 웃자고 찍은 영상이었다고 말하죠. 혼잣말이 협박인가? 변호인은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세상은 기어이 두 쪽이 나려는 듯 상대방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들은 넘쳐나서 독설의 강도는 말 그대로 독을 뿜습니다. 5월 광주를 가해했던 비하의 말들 역시 특정 극우 사이트에서 유행하던 조롱이었다고 하고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 먹었던 피자도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그냥 웃자고 한 일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주말을 넘어 계속 논란인 단어 역시 그것을 차용한 당사자조차 의미를 제대로 몰랐다는 해명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담인데 혹은 모르고 한 말인데 뭐 그렇게까지 라고 넘어가기엔 독성은 너무 길고도 넓게 퍼져나가는 법. 그러고 보면 저 정도의 수준은 우리가 거의 매일 접하고 있는 독설들에 비하면 차라리 애교에 속하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되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고를 이미 일부에서 해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김용장 씨를 직접 스튜디오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14일에 39년 만에 한국 언론과의 첫 인터뷰를 저희 JTBC와 가진 바 있습니다. 5.18 당시 광주에서 미군 정보요원으로 근무했던 분인데 이민을 가셔서 현재는 해외에 머물고 계시죠. 지난주에 귀국해서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김용장 선생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그때는 전화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언제 좀 뵐 기회가 있을까 했었는데 결국 이제 오늘 이렇게 뵙게 됩니다. 예,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요? 예. 오늘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고요. 네. 예. 39년 동안 사실 이 문제, 그러니까 광주에 대한 얘기는 일절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501 정보여단에서 사표를 낼 때 우리 본부에서 꼭 해야 할 절차가 있는데요. 예. 그 절차는 근무 중에 습득했던 모든 정보를 보완을 해야겠다는 서약입니다. 말하면 안 된다. 말하면 안 된다. 예. 거기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가족한테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39년 동안 심지어 제 처에게도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지난 3월 14일 JTBC에서 출연을 했을 때 처음으로 5.18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럼 39년 동안 그렇게 지켜오시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됐냐 하는 것을 여쭤보기 전에 네. 한 가지 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생겼는데 예, 그 이제 부대를 떠나실 때 네. 일절 말 안 하겠다고 서약을 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39년 만에 말씀하셨을 때 원래 소속된 부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혹시 뭐 연락이 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거기도 이제 너무 오래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그래도 다행스럽게 다른 일은 없으셨군요. 예, 보통 이 비밀 문건은 30년이 지나면은 해제가 해제되죠.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 비밀이 아니라고 여겼을 수도 있고 예. 또 저도 나이가 지금 75세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비밀을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 예. 그리고 또 모든 이 상황들이 지금이 바로 5.18에 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적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감히 JTBC에 나와서 39년의 기록을 깨고 비밀을 그렇군요. 말하게 됐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은 틀림이 없는 일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제 마음속의 십자가는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웠습니다. 예. 감히 누가 39년 비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으로서는 그 비밀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그 미군의 정보요원이라는 자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혹시 이제 말씀은 들어서 대략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분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더 신뢰가 갈 것 같아서요. 예. 우리 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휴민트라고 휴먼 인텔리전스, 대인 정보를 하는 것입니다. 대인 정보란 사람을 통해서 첩보를 입수하는 것인데요. 미국에 영향을 주는 모든 첩보, 정치, 심지어 경제까지 사회, 문화, 군사, 총망라에서 첩보를 입수하고 그리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보고를 합니까? 우리 보고 채널은 501 정보 여단으로 보내면 그 보고서가 인스캄이라고 Intelligence and Security Command, 인스캄이라고 정보 보안 사령부 그쪽으로 보내집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스캄에서는 다시 그 보고를 분석하고 또 취합해서 DIA라고 Defense Intelligence Agency, 국방정보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국방정보국에서는 그 첩보를 완성을 해서 백악관으로도 보내고 다시 또 501 정보 여단으로도 내려오고 각 군으로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이른바 보고하신 것에 대한 팩트 체크도 합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낸 첩보가 유사한 첩보들이 다른 사무실에서 보낸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또 위성을 통해서도 크로스 체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첩보가 정보로 바꿔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김용장 선생께서 당시에 광주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정보도 있을 테고 또 본인이 직접 취득한 정보도 있을 테고 예를 들면 본인이 직접 뛰어서 얻은 정보는 그렇다 쳐도 다른 사람한테 얻는 정보가 있다면 그건 누구한테 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사무실뿐만 아니고 모든 MI 사무실은 협조자라는 우리말로는 협조자라고 부르는데 우리 전문 용어로는 인포머, 정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원들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한국 기관 요원들이야만 합니다. 아무 사람한테나 그 정보를 받지 않고 한국의 정보기관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받은 정보 역시 필요할 때는 제가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국의 정보기관이 혹시 왜곡된 정보를 줄 때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면?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가능하지 않느냐면 예. 우리 한국에 있는 정보기관도 그 첩보를 자기 기관을 통해 상부로 보고하고 예. 또 우리에게도 주고 또 그 정보가 상보하는 과정에서 예. 크로스체크가 되기 때문에 예. 허위 정보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가지고 나오신 저 펜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지금 왼쪽에는 미국 국기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태극기가 보이는데. 예. 이 펜은요. 예, 그걸 다시 아까 위치를 좀 돌려주겠습니까? 예. 예. 카메라에 잘 안 잡히기 예, 때문에. 예. 예. 이 펜은 예. 영어로는 이거 플레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1997년도에 그 해의 정보원 제가 선정됐습니다. 예. 영광스럽게도 여기 보면은 미국 성조기가 있고 예. 우리 태극기가 있고 근데 바로 밑에 이 마크가 501 정보 여단의 마크인데요. 그렇군요. 양쪽에 번개가 있고 예. 가운데 열쇠가 있습니다. 번개처럼 빨리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라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501 정보 여단의 상징은 레드 드래곤이라고 용이 여러 마리 종류가 있는데 그 예, 중에서도 정용, 제일 무서운 용이 정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플래그를 받았습니다. 예. 일종의 상패군요, 그러니까. 상패입니다. 예, 예. 매우 우수한 정보 요원이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예. 97년에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근무하셨습니까? 제가 98년도까지 근무한 걸로 기억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나눈 말씀은 사실은 김용장 선생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신뢰를 위해서 일단은 지금까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네. 예.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왔었다. 네. 3월 14일 저와의 인터뷰에서 말씀하셨고 예. 그것을 확인하려면 예를 들면 비행 기록표 같은 것을 보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 확인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전두환 씨가 오는 것을 어디로부터 정보를 받으셨습니까? 광주에 왔다는 것을? 예, 전두환 씨가 5월 21일 예. 정오쯤 해서 왔는데요. 우리 정보원을 통해서 그 첩보를 받았습니다. 예. 그 첩보원은 첩보를 준 정보원은 보안사령부 근무하는 정보요원인데요. 그 당시 때 그분이 첩보를 줬고 그 외에 505 보안부대 공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온 걸 봤다는 얘기인가요? 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증명을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분이 성남 비행장을 출발했는지 아니면 다른 비행장을 출발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분명히 거기에는 비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그것이 파일럿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군에서는 자동차 한 대를 어디로 보내는데도 전부 거기다 기록을 합니다. 예. 예. 거기다가 뭐 마일리지는 얼마고, 운전은 만일에 뭐하고, 이제 전두환 씨가 내려올 때 그것을 극비리에 온 것이라면 그러한 기록이 극비리에 온다고 해도 예. 그분의 이름은 극비리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비행기 자체의 여행은 예.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플라이 플랜 비행 계획서를 그쪽 기지 지휘소에다 제출해야 하고 예. 기지 지휘소는 그걸 컨트롤 타워에다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행 자체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겠군요. 그게 절차입니다. 예. 그럼 컨트롤 타워에서 그 헬리콥터 조종사에게 그 상황을 봅니다. 예. 그 당시 때 하늘에서 들어오는 인바운드는 있는지, 예. 지상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웃바운드는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해서 이륙해도 좋다 예. 하고 허가를 알겠습니다. 하면 파일럿가 출발을 합니다. 예, 그건 더 조사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정말 전두환 씨가 그것을 타고 와서 그럼 어떤 일을 했다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 양반이 그분이 그 광주에 도착해서 단장실로 옮겼고 예. 거기서 정보여 단장실 아닙니다. 제1전투비행단. 제1전투비행단. 예, 거기 사무실에서 이미 와서 대기하고 있었던 정호용 특전사령관, 505 보안부대 이재우 대령,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이름은 그 당시 때도 모르고 예. 지금도 제가 모릅니다만 네 분이 회의를 했습니다. 예.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는 그 회의 내용은 보고하지 않았지만 예. 단지 그분들이 회의를 가졌고 그리고 그 시간은 21일 예, 정오쯤이었다고. 정오쯤이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1시간 후에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예. 근데 우연찮게도 이건 제 의견입니다. 예. 제 의견입니다. 바로 1시간 후에 전라남도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 사격이 있었습니다. 예, 예. 저는 심지어 그걸 사살 명령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예. 개인 의견입니다. 오늘 같이 증언하신 허정환 씨께서도 그것은 발포 명령이 아니라 사살 명령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더군요. 예. 예, 예. 시간상으로 볼 때 예. 정오쯤에 와서 1시간 정도 하고 돌아갔다면 예. 그건 1시 정도가 되는 것이고 예. 발포는 1시 20분경에 있었습니다. 21일에. 예. 예. 따라서 그것이 연관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예. 근데 그것은 사실은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잠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명확한 어떤 근거가 없는 이상 추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개연성이 높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증거가 되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만 전두환 씨는 그때 광주에 내려갔다고 얘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안 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발포 명령의 개연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마 전두환 씨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마 기억력이 좀 떨어진지 모르지만 요즘 뭐 좀 예, 그 그분이 질환도 왔다는 있다고, 것은 예. 틀림없는 사실이고 예. 그 외에 거기에 참석했던 정호용 특전사령관, 예. 이재호 대령 그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아마도 그분들이 양심선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럴 가능성이 상식적으로 보면 좀 없어 보이는데. 물론 상식적으로는 없을 수 있지만은 예. 단지 저희들이 휴민트 대인 정보로 한 우리들 보고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미국에는 첩보위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첩보위성들이 감청도 할 수 있고 이런 증거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예. 있습니다. 그 저희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팀이 발견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DIA 그러니까 국방정보국의 문서를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따로 찍어뒀는데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용장 선생의 보고 내용이 바로 이 DIA 국방정보국의 재조사를 거쳐서 이렇게 다시 나온 문건인데 네. 거기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이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발포와 관련해서. 네. 5월 21일입니다만 그 문제. 네. 발포를 허가받았다. 동학혁명과 비슷한 상황이다. 예, 예. 라는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예. 군 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나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경우에 발포를 허가받았으므로 예. 이 보고하신 내용입니까?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지난주에 스포트라이트 인터뷰에 이 보고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예. 이건 DIA, 저희들이 보낸 첩보가 우리 본부 502 정보여단을 거쳐서 예. 그리고 나서 DIA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첩보를 취합하고 예. 분석해서 다시 그 보고서들이 저희들한테 내려오는데요.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는 저 내용 가운데 일부는 제가 보고했습니다. 예. 이 내용입니까? 현 통학에 상황이? 대해서 제가 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예, 예. 1번, 2번 내용은 제가 한 것 같습니다. 2번 내용이 저기 보면은 아이템 1, 예. 또 2번, 아이템 2, 아이템 바로 3. 친 거요? 예, 좀 예. 작게 나오는데 예, 예. 이 부분을 저희가 확대는 준비하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3번에 예. Rioters in Gwangju has destroyed tax office. 저건 제가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틀림없습니다. 그 rioters라는 것은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여기 그냥 해석하자면 폭도들입니다. 예. 그 사실 그 당시에는 표현은 잘 전부 쓰진 폭도로, 않습니다. 예, 쓰면 안 폭도로 되는데. 얘기했고 예. 심지어 광주 사태로 예. 표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내용은 제가 보고했습니다. 예. 2번은 어떻습니까? Within this context 이런 상황 속에서 예. 그리고 뭔가 까맣게 지워져 있습니다. 예. 예.
stated that rioting had spread within 전라남도 province to include 나주. 나주를 포함한 예. 기타 지역에서도 예. 그렇게 나와 있죠. 이 rioting이죠. 예. 예, 이 퍼져 있었다. 예. 근데 저 까맣게 이렇게 지워져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지워졌습니까? 저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밝힐 필요가 밝혀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일부러 저렇게 지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드문드문 이렇게 지워져 있지만 예. 제가 다른 이거 잠깐 주시겠습니까? 예, 이걸 혹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카메라에 드리겠습니다. 이 위는 완전히 다 지워져 있습니다. 새까맣게. 그렇습니다. 이건 알 수가 없습니까? 혹시 기억하신다든가? 제 생각에는요. 예. 우리나라 정부에서 미국 정부로 요청을 하면은 아마 원문 그대로 보내줄 수도 있으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은 원문을 미국 쪽에서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그건 관례가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 지운 건 누굴까요? 미국 정부에서 그걸 지웠는데요. 예. 그건 이제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 unclassified, 비밀 해제된 건데요. 예. 완전한 비밀 해제는 아닙니다. 그 아, 내용을 이런 지었기 건 때문에 여전히 비밀이다. 여전히 비밀입니다. 예. 물론 그 국무성 보고서들은 예. 신문이나 뭐 정치적인 그런 기사들이기 때문에 예. 원문 그대로 이렇게 배포가 되지만은 예. 30년이 지나도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한국 정부에서 만일 미국 정부에 저는 요청을 그렇게 하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방성 정보는 그렇게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 그런 비밀 해제는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편의대 부분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오늘 나온 얘기. 편의대라는 것이 네. 민간인 복장을 한 군인? 그렇습니다.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광주에? 제가 목격한 것이 약 19일 정도, 예. 아니면 20일, 아마 하루 정도 차이가 오차가 있을 겁니다만 미리 왔다는 얘기죠. 21일보다. 21일보다 하루 전에 예. 왔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왔습니까? 서울에서?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시 130 수송기를 타고 광주에 내렸고 예. 광주에 내려서 경납고에 약 이틀 정도 머물렀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광주 시내로 잠입을 했고 예.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이미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드렸습니다만은 시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루머를 퍼뜨리고 예. 또 시대를 이끌어서 예를 들어서 방어를 하도록 하고 과격하게 무기를 털도록 하고 예. 그래서 시대들을 과격하게 해서 폭동화시키는 예. 그런 일을 했다고 나중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무력 진압의 명분이 생기므로? 그렇습니다. 그 당시 때 제 보고서에는 예. 편의대가 와서 침투했다.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예.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를 다 받으셨습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예. 5월 19일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적에 예. 편의대가 들어왔을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럼 그 당시에 혹시 정보를 수집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든가 하는 것들이 기억? 그 당시 때 유언비어는 경상도 군인들이 광주 시민을 다 죽이려고 한다. 그때는 저도 다른 지역에서 군인이었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다른 지역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있던 부대에도 그런 얘기들이 들려왔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북한 특수군이 들어왔다. 예. 광주 세무서를 불지르자. 예. MBC를 불지르자. 이런 루머들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MBC는 불에 탔습니다 그때. 광주 MBC. 세무서도 불탔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편의대 얘기는 사실 여태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만일 아까 한 20-30명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광주 전역을 20-30명이 커버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혹시 뭐 더 왔는데 모를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그런데 편의대가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한 번에 20명, 30명이 오면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철수를 하고 다른 편의대가 와서 다른 단계의 일을 하고 임무를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30명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교대로 왔을 것이고, 왔다는 얘기군요. 교대로 왔고요. 굳이 교대로 올 이유가 있었을까요?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안사령부에서만
그 편의들을 보낸 게 아니고 예. 다른 정보기관에서도 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북한군 침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많이 말씀하셨고 워낙 말이 안 된다는 게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성폭행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는데. 예, 했습니다. 예. 그 성폭행에 대한 보고는 굉장히 간단하게 했습니다. 예. 기억하기에 2줄, 3줄 예. 정도밖에 안 되고요. 공수부대 요원들이 여성들을 sexual harassment, 예. sexual violence 한 2줄, 3줄로만 보고를 했습니다. 그거는 확실치 않아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가 첩보 보고를 쓸 때는 그렇게 길게 쓰지 않습니다. 예. 그런 보고서는 간단하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상황 같은 것은 이미 정보를 수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만 하면은 예. 그 다음 팔로우업은 이제 특조위가 예. 발족하면은 거기서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누구한테 정보를 수집하셨습니까? 그 정보도 우리 정보원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네, 대략 어느 정도의 뭐 광범위했습니까? 혹은 또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까? 제가 그때 보고하기에는 숫자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건 없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다고만 보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인터뷰하면서 느낀 것은 김용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그런 믿음은 제가 갖게 됐는데 사실 이런 문제도 과장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우리 손석희 앵커께서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미 육군 정보 요원들은 여기서 밝힐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절대 거짓말 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좀 마치긴 해야 되는데요. 가시려면 좀 날짜가 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따로 연락을 드리든가 아니면 괜찮으시다면 한 번 더 모실 수도 있는 거고요. 제게 요청을 하시면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현지에서 미군 정보요원으로 활약하셨던 김용장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는데 사실 시간은 좀 마칠 시간이 됐는데 짧게 합시다. 예. 먼저 할까요? 첫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첫 키워드는 알아도 몰라도로 잡았습니다. 시작하죠. 뭘 알아도 몰라도입니까? 주말 내내 논란이 됐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막말에 대해서 오늘도 비판이 많았는데 가장 아픈 비판은 당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당인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늘 오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무심결에 내뱉은 달 멋머라는 그 말이 보수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래 말을 한 뒤에 바로 3시간 뒤에 사과를 하면서 뜻을 몰랐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홍준표 전 대표는 그 뜻도 모르고 그 말을 사용했다면 더 큰 문제고 알고서 사용했다면 극히 부적절한 처사다라고 했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자신도 잘 모르는 말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다면 전체적인 말에 대해서 신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과거의 한 주장이나 표현도 잘 모르고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튼 뭐 부적절한 발언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내부 비판을 강하게 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정반대 일이 있었습니다. 약 1년 반 전인 2017년 11월 일인데요. 당시 나경원 의원이 어제도 홍준표 대표는 고름 암덩어리에 막말을 했다. 보수혁신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홍 대표의 막말이다라고 2017년 11월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나경원 의원은 친박계의 지지를 얻고 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했었는데 홍준표 당시 대표가 친박계를 겨냥해 고름 이런 막말을 하자 이를 비판한 겁니다. 사실 오늘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 첫 문장을 잠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대표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는데 뭐 암덩어리, 바퀴벌레 이런 걸 막말이라고 보수의 품위를 지키라고 한 일이 있었다라고만 돼 있는데 주어가 생략돼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과거에 그랬다 이런 뜻입니다. 예. 사실 좀 뒤끝이 1년 반 전에 뒤끝이 개입이 됐다라고도 볼 수도 굳이 따지면 있습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는 옛날 생각으로 잡았습니다. 예, 누구의 옛날 생각?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역시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예. 황교안 대표 덕분에 뜬금없이 옛날 생각이 났다면서 1989년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 당시 평양 축전에 임수경 씨가 참가할 때 전대협 의장이었는데요. 당시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서 오라는 초청장이 있었는데 그 초청장을 북한 적십자사를 통해서 남한 적십자사가 받았고 남한 적십자사는 통일원 지금의 통일부에 전달했는데 통일부가 전대협한테 와서 수령해라라고 해서 그랬나요? 그 초청장을 받아서 갔다는 겁니다. 그건 저도 처음 아는 사실인데요. 예,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예, 그럼 다시 말하면 이제 정상적인 계통을 다 밟았다 그런 주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초청장 자체는 정부 부처가 와서 받아가라 해서 받아갔다는 건데 임종석 전 실장은 그런데 기소될 때 죄목 중에 지령 수수가 있었다. 그걸 지령 수수라고 했다? 그렇습니다. 예. 따지고 보면 지령을 정부 부처가 전달해 준 셈이 됐는데요. 예. 이를 두고 임종석 실장은 어이없는 일이었다면서 그런데 당시 이 평양축전 문제를 담당했던 검사가 바로 황교안 당시 검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임 실장은 황 대표가 과거 공안검사 인식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그 황교안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아마 내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 7일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좌파는 돈 벌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다. 연설하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갑자기 임종석 전 실장 얘기를 꺼내면서 무슨 돈 벌어본 사람입니까? 제가 그 주인 검사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갑자기 왜 임종석 실장을 얘기했냐라고 제가 측근에게 물어보니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 임 전 비서실장이 정부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정책만 했기 때문에 이를 현실을 모른다고 비판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돈을 안 번 것은 아니고요. 임 전 실장은 재선 국회의원에 또 시민단체도 했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원이나 자영업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은 사실 황교안 대표도 검사에 또 로펌을 잠깐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오늘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한류 부문 우수상을, JTBC 예능 왓썸맨은 웹 콘텐츠 부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에는 다큐멘터리 KBS 스페셜 플라스틱 지구가 선정도 했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엔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 오후엔 경북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8도로 오늘처럼 덥고 건조한 초여름 날씨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까지 오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오늘 뉴스룸 끝나고 소셜 라이브 주제는 버스 대란입니다. 취재한 기자들이 나오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